네, 오늘도 건축사 조원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품을 수 있는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풀어주실 텐데요. 저는 어제 고등학생 때부터 궁금해했던 그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이 개념이 풀려서 너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네. 유럽의 건축물들은 100년이 지난 것들도 현재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들은 계속해서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좀 수명이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있죠. 건축도 사람하고 비슷해서요.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좀 튼튼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건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은 오래 가고 약하게 만들어진 것은 수명이 좀 짧죠. 우리나라 것들은 그럼 좀 약하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기후에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이 크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짓는 사람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네. 유럽에서 오래된 것은 기후가 우리보다 온화해요.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겨울에도 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고 여름철에도 26도, 7도 이상 잘 안 올라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겨울이면 20도에 가깝고 여름에도 35도, 40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고역이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크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짓는 사람의 그 의식의 문제, 그게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지어야 되겠다. 유럽에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주로 종교 건축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오랫동안 남도록 그렇게 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게 중요했고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새마을운동 이후로 빨리 짓고 빨리 팔고 옮겨서 또 짓고 그게 수명이 20년, 30년 되면 또 부수고 또 짓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죠. 그렇군요. 네.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건축 이야기, 오늘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 하면 느낌이 되게 좋죠. 아마 우리의 유전 정보 속에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장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하면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럽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 정보가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어요. 추운 나라 집과 더운 나라 집이 그것입니다. 자, 더운 나라 집은 어떻습니까? 난방형 주택이라고 이야기해요. 더운 나라 집의 목적은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이 얇고 창은 넓고, 그죠? 예,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은 되게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가 대부분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업이 농사입니다. 근데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나요? 농사 혼자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앗이가 발달해서 서로 돕고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어제 싸웠어도 오늘 화해해야 합니다. 그게 사교적인 성품을 가진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람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집이 가지고 있는 4개의 벽면과 지붕까지 해서 5개의 면이 있잖아요. 이 5개의 면보다도 더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6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요. 4개의 면과 지붕이 있죠. 여기에 바닥에 놓여있던 면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면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아래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들어 올린 높은 바닥,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마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루하면 나무 바닥을 마루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루의 의미는 들어 올려진 높은 바닥을 마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제일 높은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마루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루가 있는 집은 여름형 주택, 난방형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마루가 있는 집들은 높은 바닥이 있죠. 이건 마루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수상가옥, 이거 역시 마루입니다. 자, 태국의 국민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이 집들 역시 높은 바닥, 마루가 있죠. 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필로티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필로티와 어떻게 출생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덜란드의 전통 남학신입니다. 우리는 남학신 하면 일본이 먼저 생각나죠. 예, 일본의 게다 남학신이 생각나는 남학신의 원조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왜 남학신이 발달했는가? 네덜란드는 지면이 수면보다 낮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항상 물과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뚝을 쌓았겠죠. 뚝을 쌓아야만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 뚝을 영어로는 댐이라고 하고 네덜란드어로는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이라고 담이 붙은 도시는 다 저렇게 물보다 낮은 도시고 뚝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진흙벌 속에서 일하기가 힘들죠. 일반 신발 신으면 벗겨지잖아요. 우리 장화 신고 가더라도 진흙에서 벗겨지듯이. 그래서 진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남학신입니다. 두 개의 축이 있고 이렇게 축이 높으니까 진흙 위에서 신발을 신고 작업하기가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남학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발 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신는다 정도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신발을 신고 나라를 구하고 지역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남학신이잖아요. 그래서 남학신의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덜란드 ING 생명의 그 본사 건물인데요. 제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얼른 사진을 찍어서 이 주변이 좀 복잡하지만 아마 이 생명사 사옥 자체가 남학신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건물 역시 아래쪽에 들려있는 바닥, 여기선 더운 나라의 마루가 아니고 물에 의해서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1층을 들어 올린 그런 바닥, 필로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루와는 출발이 다르지만 형태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북방형 건축. 북방형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추운 나라겠죠. 추운 나라 건축은 역시 바람을 덜 받고 또는 막고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벽이 두껍고 개구부, 창은 크기가 작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성품은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왜 폐쇄적이냐면 추워서 폐쇄적일 수도 있지만 주 산업이 농사가 아니죠. 서로 돕는 일이 없어요. 주 산업은 유목, 소를 치거나 양을 치거나 내가 우리 집 소 먹이려고 풀을 키워놨는데 옆집 소가 와서 뜯어먹어요. 이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영토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형 주택의 특징은 여러분 만약에 직사각형이 있다면 직사각형의 넓은 쪽이 정면입니까? 좁은 쪽이 정면입니까? 넓은 쪽이 정면이에요. 이게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죠. 자기를 개방하고 사람들을 맞아들여야만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방형 주택 사는 사람들은 좁은 쪽이 정면입니다. 제가 영국에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집의 정면의 길이가 4m입니다. 정면의 폭이 4m고 뒷길이가 12m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뒷마당의 길이가 20m였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을 제일 뒤에 놓죠. 우리가 마당이 앞에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북방형 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벽도 두껍게 만들고 창과문은 적게 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장치, 그것을 주로 온돌이나 페치카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람을 막는 장치로는 발코니에 덧창을 달아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이렇게 벽난로를 가지고 또 따뜻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페치카를 벽난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러시아의 페치카는 형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벽 속에 그냥 박혀있는 형태가 아니고 페치카는 다용도입니다. 이 나와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아래쪽에서 불을 떼고 왼편의 그림에 보시면 아주머니가 뭐 하고 있을까요? 땔감? 네, 아주머니 땔감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주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을 끓이시는 거예요.
이 기능 자체는 페치카가 아래쪽에서 불을 떼고 그 불의 연료로 요리를 하고 또 한편은 그 위에 눕는 공간을 만들어서 취침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페치카입니다. 우리가 그냥 벽 속에 장식 난로처럼 박아놓은 게 페치카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복사난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복자를 씁니다. 그것은 수레바퀴가 살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나를 데웠을 때 그 데워진 데서 열이 이렇게 방사하는 것을 복사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질이 나쁜 난방 방식이 직접 난방 방식인데요. 모닥불 앞에서 추울 때 쪼이고 있으면 앞은 뜨겁고 뒤는 차갑죠. 이게 제일 질이 안 좋은 난방 방식이에요. 그런데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데워서 거기서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복사난방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이 페치카는 외부에 서 있고 거기서 수평으로 복사를 하죠. 열을 방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더운 지방의 특징은 마루, 추운 지방의 특징은 온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옥은 어떻습니까? 한옥은 여름철 마루와 겨울철 온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선진 건축 문화였습니다. 지구상에 마루와 온돌을 한 바닥에서 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는 한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세계 최고의 건축 문화 선진국이었어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자, 이 자랑스러운 한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남에 있는 노구당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사셨던 곳이죠. 녹우당, 녹색 비가 오는 집이란 뜻입니다. 녹색 비가 뭘까요? 이 집 주변에는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특별히 대나무 숲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서 바람에 의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게 마치 비가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구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감성이 살아있는 집이죠. 자, 여름철 마루와 겨울철 온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세계 최고의 건축 선진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누가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당. 여러분, 마당에는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까? 안 심겨져 있습니까? 네, 마당에 잔디가 심겨진 것은 최근 일이죠. 원래 우리는 마당을 바라보기 위한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원이라고 해서 느긋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은 우리에게 일터였어요. 타작마당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잔디가 심겨져 있으면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축축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서 바짝 말려놓죠. 거기에서 타작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햇빛이 비치면 데워져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옥 뒤편은 어떻습니까? 뒤는 그냥 내버려두죠. 습기가 차면 찬 대로, 풀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나무가 우거지면 우거진 대로 내버려둡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마당 가꾸느라 뒷마당까지 손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리입니다. 앞은 뜨겁고 뒤는 차갑죠. 그럼 뜨거워지니까 저절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상승 기류가 생기면 여기가 진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바람이 끌려 나오겠죠. 뒤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앞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에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앞에서 뒤로 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서 앞으로 불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또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름철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것보다 모시적삼을 입고 있는 것이 더 시원합니다. 바람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것을 모세공의 법칙 또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이야기하죠. 한옥 보면 앞은 열려 있는데 뒤편은 작은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을 바라지 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라지 창을 열어놓으면 뒤편에서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올 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훨씬 시원하죠. 여름철 태양이 뜨겁게 쪼이면 쪼일수록 이 대류는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것이죠. 한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옥에서 자랑하는 것이 처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고드름이 처마에 맺힙니까? 추녀에 맺힙니까? 추녀 끝 고드름이 맞습니까? 처마 끝 고드름이 맞습니까? 네, 처마 끝이 맞습니다. 추녀는 어디냐면요. 지붕의 모서리 부분, 45도로 나간 부분에 굵은 부재가 있어요. 그 부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추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녀의 역할은 지붕의 크기를 결정해요. 많이 빠져나가면 지붕이 커지고 적게 빠져나가면 지붕이 작아집니다. 추녀는 약간 위로 들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를 직접 맞지 않기 때문에 고드름이 절대로 맺힐 수 없는 자리예요. 자, 한옥에서는 처마의 내민 길이가 우리 요즘 만드는 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밀었어요. 그것은 1m를 내밀었다, 1m 20cm를 내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초에서부터 각도가 약 30도 정도 이렇게 내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30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름철 하지 때 태양이 떠 있는 그 고도가 약 7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70도 되는 곳에서 빛을 비추면 처마에 가려가지고 햇빛이 여름철 마루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될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30도 정도 되니까 창을 통해서 깊이 방 안까지 햇빛이 들어가서 아주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처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서양식 주택에서는 사실 이런 처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집 앞에 큰 나무를 심어요. 특히 활엽수 같은 거. 그래서 여름철이면 그 활엽수로 가려줘서 그림자가 집에 지게 만들고요. 겨울철이면 그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햇빛이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한옥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근대 건축의 거장이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 한옥의 온도를 예찬을 했어요.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 분이 한옥을 언제 접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922년에 일본에 설계를 했던 제국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설계를 하러 일본을 갔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일대에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선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뜯어서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 건물을 이때 당시 라이트가 숙소로 사용을 하고 첫날 밤에 깜짝 놀랐던 거죠. 벽난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따뜻할 수 있을까? 라고 했었던 것을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한국인의 난방 방식이 세계 최고구나라고 라이트,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인정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라이트는 자신의 건물을 설계할 때 난방을 도입을 해서 몇 개 유명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했죠. 한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곳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한옥에서 기둥, 나무로 만들어진 기둥과 돌로 만들어진 기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이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고암 서방이라고 하는 한옥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둥하고 기초가 안 붙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몇백 년도 살고 있다. 1000년까지 살고 있는 건물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설득을 해서 잘 지었는데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이 기초를 보시면 그 위에 나무가 기초의 모양에 맞춰서 살고 있죠. 이 기둥의 하부가 왜 이렇게 하얘졌을까요? 바로 물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집의 낙숫물이 바로 이 기단 위로 떨어져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돌이 습기를 머금게 되고 그 습기를 나무로 분출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척에 있는 죽서루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위에 정자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거 힘 있는 사람이 들어 올리면 그대로 들립니다. 밑에 못 박아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누하주, 마루 아래쪽에 있는 기둥은 정말로 크기와 모양 다 다르죠. 자연을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한국화는 길고 좁은 액자가 많죠. 서양화나 다른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시물은 전시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화의 전시 공간은 한옥이죠. 한옥을 한번 볼까요? 네, 충청남도 일대에서 가장 큰 양반 주택 중에 하나인 윤증 선생의 주택입니다. 고택입니다. 자, 초가삼간이란 말이 있죠. 초가삼간은 방 하나, 마루 하나, 부엌이라고 하는 정지 하나, 이 세 칸이 초가삼간입니다. 가장 단순한 삶의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육간대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대청 마루만 6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집이 큰 집이겠어요? 육간대청이란 말은 큰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재 윤중 선생 고택은 대청마루가 8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큰 집입니다. 이 큰 집의 대청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큰 집인데 이 집 역시 큰 그림을 걸 만한 벽이 별로 없죠. 한옥은 그림을 걸 만한 벽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난방형 주택, 마루가 있는 난방형 주택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벽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자, 전라남도에 있는 소세원의 식영정이라고 하는 건물이죠. 여러 군데가 개방이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강원도에 있는 오죽헌은 벽 면적이 조금 더 많죠. 아무래도 바람을 막기 위해서 벽 면적이 많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화입니다. 사실 화풍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한국화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크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중국 사람들 집은 벽 면적이 넓습니다. 한옥을 중국 사람 집에서 많이 모방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출생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지붕 그림을 봐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뚫려 있는 곳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택 중에 또 하나 특색이 있는 것은 토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개방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은 어때요? 상당히 폐쇄적이죠.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면 중국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도 많고 나라 간의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농사보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방어적인 입장을 만들었어요. 저 토루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객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가 친척들 한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에요. 토루라고 하는데 루는 높은 거죠. 토옥이라고 하지 않고 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층이기 때문에 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마치 원자로처럼 보여가지고 미국에서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사찰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주택입니다. 외부는 흙벽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어를 아주 단단하게 하지만 내부는 목조로 이루어진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판 토루도 있어요. 이 토루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죠. 티에트겐 학생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건물이 상을 여러 개를 받았어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런 데 살면은 기분이 좋긴 하겠죠. 내부를 한번 볼까요? 예. 이 내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학생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건축과 죽이는 건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산토리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 뭘까요? 별거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비 안 새고 건강에 유익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족과 교감이 잘 되고 이웃과도 소통이 잘 되는 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집은 뭔가요? 반대죠.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고 비 새고 건강에 해롭고 바라볼 때 짜증나고 가족과 대화도 안 되죠. 네. 이웃과도 사소로운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집 아니겠습니까? 자,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올라갈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는 거의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됐지. 그게 뭐 반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언제예요? 건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때 건물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 재미있는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반대죠. 그럼 저는 내려갈 때 주목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서 내려갈 때 도망갈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면 트랙에서 힌트를 얻었죠. 어느 방향으로 돕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저절로 반시계, 왼쪽을 안쪽으로 두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우리에겐 정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건축에 인격을 부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롭게 생각을 하고 그거 뭐 중요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했을지언정 앞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담아두는 그 집을 사람이 정말 배려하면서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출입구에서 들어오면서 계단이 바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계단까지 왔으면 주출입구가 바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정전입니다. 정전이 나면 계단을 컴컴한 데서 내려오죠. 그래서 계단실은 반드시 창이 있어야 돼요. 큰 건물의 경우 안에 계단실이 있게 되는데요. 그건 창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완전히 암흑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별도로 조명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있어도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밝아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가 1층입니다. 밝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쪽으로 몸이 딸려갑니다. 그런데 계단이 만약에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내려왔는데 밝은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지하까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위험하죠. 그래서 주출입구와 계단실과의 관계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원리는 사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단을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건물에 계단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가, 이런 거 평소에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건축물은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그 역할이 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501명 사망에 937명 부상, 1,500명에 가까운 인명이 사상이 됐어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속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그 뉴스를 듣고 무슨 뉴스를 이렇게 하나. 무슨 뉴스를 이렇게 하나. 집이 어디가 한쪽이 부서졌다든지 벽이 한쪽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무너졌습니다 하면 다 무너진 줄 알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불이 나게 갔죠. 그랬더니 아연실색할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5층 지붕이니까 6층 바닥입니다. 그 6층 바닥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지하 2층 깊이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완전히 시루떡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속을 기어다니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건축은 사랑이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가 살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무너졌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건축은 한 번 지어놓으면 그 건물 부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지나다니게 되죠. 사회적 재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이 건축을 어떻게 개인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죠. 국가의 책임이 여기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건축물 유지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건축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지어놓은 것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핀란드의 건축 정책이 있습니다. 건축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선진국이죠. 알바알토라고 하는 최고의 거장을 태어나게 한 그 건축 정책은 건축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는 크다. 건축은 국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축은 모든 시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좋은 생활 환경과 수준 높은 질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모든 공공주체들은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국가를 포함해서. 좋은 건축은 국가적 부를 만드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라고 아예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거기서 문화가 태어나고 건축이 좋은 양질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죠. 핀란드 같은 경우 건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3년 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을 국가정책으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이런
국가의 책임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3년이 된 시점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아직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가가 이 개인에 대한 주택을 비롯해서 건축에 대한 유지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일생에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요, 평생의 소원이 좋은 건축주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좋은 건축주를 언제 만나겠느냐. 차라리 좋은 건축주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좋은 건축주를 만들어서 그 좋은 건축주가 좋은 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인류의 건축 문화는 훌륭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일을 주었던 소양 높은 건축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건축주가 될 수 있는 소양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지만 진정한 건축은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어가며 살죠.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건축하는 방법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초등학교에 건축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드는 것이죠. 건축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수준 높은 창의력 교육입니다. 창의력과 공간지각력, 질서의식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 소중한 줄 알고 잘 짓고 가꾸는 인생 조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 잘 지어가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핀란드도 좋은 건축주를 위해서 건축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에 이미 있습니다. 자, 좋은 건축주 만들기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기여하는 일입니다. 건축문화 선진국의 후손들은 선조들 잘 만난 덕분에 아주 부유하고 편안하게 먹고 삽니다. 중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좋은 건축을 남기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남길까요?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우리 건축이 수명이 짧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의 문제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식이 우리와 유럽 사람들과의 건축문화 선진국과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성장 기반 위에 우리의 문화의식이 새롭게 고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훌륭한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오늘날 관광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건축물들을 오늘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후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건축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관점으로 그 건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더 잘 지어라. 문화재급으로 지어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에 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은 사람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 좀 요약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이야말로 사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건축을 하는 거죠. 처칠의 말처럼 사람은 건축을 하지만 건축은 사람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의 삶이 담겨 있을 때 그 건축은 가치를 또 만들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무너진 건축이라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나 로마의 포럼 로마노는 건축이 다 무너진 다음에도 지금도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네. 후손들을 위해서. 건축물은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좋은 주인이 그 지니를 잘 다루면 지니는 정말로 사랑으로
그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네. 우리가 그 건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건축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또 사랑이 담긴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원용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TV 특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컴맹이라고 그럽니다. 생명공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맹이라고.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 속에는 생명공학 분야랑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